요 며칠 헌팅 포차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안지영 기자님. 네, 서울 광진구 소재 헌팅 포차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51명이나 됩니다. 세상에. 네, 이 시설에서는요, 이용자들이 춤을 추면서 2, 3층에 있는 테이블로 이동하면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CCTV로 확인한 결과 일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조차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하. 2층과 3층에 있는 그 헌팅 포차 내부에서요. 테이블 이동, 춤추고 술 마셔. 일부는 마스크 착용 미흡하다는 건 뭐예요? 이른바 코는 내리는 코스크, 턱스크 제대로 안 착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지금 시국에 이런 헌팅 포차 영업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까? 원래 이 업장은 헌팅 포차를 하면서 헌팅 포차 하면은 일반적으로 유흥음식점이라고 그래요. 음주 가무가 가능한 곳, 세금도 좀 많죠.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업종이.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유흥음식점이 집합 금지 대상에 들어갔잖아요.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아마 직접 업종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요. 네. 왜 그러냐면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21시 밤 9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업종을 변경할 때 구청에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 확진자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구상권 청구하면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업종 변경해 주십시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8월 달에 그렇게 해줬는데 10월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이런 거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2주간 또 처벌을 받았어요. 네. 영업정지 처분을. 그리고 다시 28일 날 이제 사람들이 오가면서 춤추고 했던 그게 이제 구청 단속반에서 적발이 된 건데 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영업정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확진자 발생한 저 치료 비용 있잖아요. 네. 검역 비용 이거 전부 감수해야 될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요. 예. 춤추고 그리고 생전 처음 본 사람들한테 가서 테이블 합석하고 낯선 이성에게 말 걸고 코로나가 안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애초부터 방역 수칙을 우습게 알았던 이 업장에 대해서 지금 고강도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 비용 및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조치와 별도로 해당 업소에서 노래 또는 춤을 추는 행위 등 유흥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진자가 발생해서 들어간 역학조사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확진자가 치료받는 그 치료 비용 일체를 구상권을 행사해서 청구를 하겠다라고 지금 서울시가 밝히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과태료 부과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네.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이제 위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반 음식점으로 그 업종 변경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허가를 임시적으로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반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춤추고 그 유흥행위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네. 부분을 위반 사항으로 지적을 해서 지금 현재 영업정지 2개월의 이제 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헌팅 포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고 과태료 책임에 더불어서 영업정지 2개월까지 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서울시의 이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이런 분명히 헌팅 포차가 굉장히 서울시 내에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 보니까요. 해당 헌팅 포차였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계속 보여드린 게요. 그런데 그 포차 입구에 얼핏 보니까 참 오신 거 모른 척 해드릴게요. 뭐 그런 문구도 써 있고요. 참 가관입니다. 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입구에 보면 어제 오늘 오신 거 모르는 척 해드릴게요.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최재봉 교수님, 예.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냐? 서울시 대응이 너무 한 발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가게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전수조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예전부터 저런 행동을 하는 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주점으로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거기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 헌팅 포차처럼 그렇게 술 마시고 춤추는 일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걸 미리 막지 못하고 이제야 저렇게 한 군데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부산을 떠느냐. 이게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에요. 아하.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요.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같은 저 거리에 있는 가게들 중에는요. 아침 5시,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아하. 거기에 술을 마시면 저렇게 춤을 추고 이러는 거예요. 또. 아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특정 시간대를 정해놓고 몰래 사람들한테 뭐 SNS 문자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몰래 받아가지고 또 장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감독이 안 되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예요. 네. 결국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아는데 왜 방역당국과 서울시가 제대로 미리 예방하지 못했냐에 대한 비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매번 느끼는 거지만요. 왜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머리는 잘 돌아갑니까? 그런데요. 이게 지금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닌 게요. 이런 업장들 때문에요. 영업점들 때문에 양지민 변호사님 정말 성실하게 시간 다 지켜가면서 방역수칙 지켜가시는 자영업자분들만 애꿎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상당한 상황인데요. 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반주기기를 100원에 판매한다라는 아이고, 중고거래 세상에.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6개월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앞으로 언제 문을 열지도 모르고 이 코로나 시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헐값이라도 팔겠다라고 해서 100원에 팔겠다라고 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고, 세상에.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가서 폐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기기와 여러 가지 이제 아이고. 물건들이 올라오는데 다 폐업을 한 이 자영업자들이 올려놓은 정말 한 푼이라도 좀 건지고자 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래방 운영하셨던 분들한테 저 노래방 기기는 그야말로 자식 같은 그런 기기일 거 아니에요. 그 헐값에 내다 파는 저 심정이 오죽하게 했습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서울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다르게 돼 있는 분들은 직계 가족이라도 모이면 안 되거든요. 아하. 예를 들면 네. 서울에 있는 가족이 있고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계셔도 가서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 네.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일부에서 네. 아마 이제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어머니들이나 시부모님들이 종용을 한대요. 내려오라고. 아가 얼굴 한번 보자, 그런 막 거죠. 그러시나 봐요. 안타까운 네. 마음 때문에 거기에서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그 글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글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며느리들의 입장을 대변한 거니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들으시기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떤 글일까요?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이 네. 올라와 있냐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면 신고하고 싶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요. 시댁에서 5인 이상 모임 제가 신고 가능한가요? 라고 며느리가 글을 올린 글도 있고요. 지금 뭐 우리 집에 지금 5명 이상 모임하고 있어요. 라고 올린 사람도 있고 시댁에서 5인 이상 모임 제가 신고 가능한지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실 수 있는데 며느리는 또 이런 고충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이 보실 때는 참 코로나19가
이런 요지경 세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을? 그래요. 뭐 가장 나쁜 건 코로나19죠.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며느리들이 이 명절 때만 되면은 느끼는 어떤 그 증후군 그거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셀프로 신고해가지고 우리 집에 5인 이상 모였으니까 단속해 주십시오 하고 싶다 이런 말은 사실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안 할 거면서 그냥 올리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네.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나. 네. 좀 이거는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런 글들이 온라인상에 속속 올라오면서 이 온라인상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의외로 이 분위기가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는 분위기인 그래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에 보면 신고 품앗이 제안 글이 등장을 이건 또 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겁니다. 신고품하시는? 저도 뭔가 이거는 하고 정말. 보니까 이게 집합금지라서 친정에 안 갈 거라고 나는 말을 했는데 시부모님은 오지 말란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댁 주소를 좀 알려줄 테니까 누가 좀 신고 좀 대시해달라. 서로 우리 신고를 품앗이하자라는 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고요. 혹시나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면 이게 발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좀 서로 신고를 해주자라는 글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물론 다른 이 남의 일이라고 제가 말을 쉽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건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로 어머니 또는 아버님 지금 코로나19가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설까지만 비대면으로 보내시면 어떨까요? 설날에 영상으로 저희가 세배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 여러분 나 이번에 시댁 갑니다. 우리 한 모이면 한 8명 돼요. 신고해 주세요.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게 어디 해괴망측한 방법입니까? 정말 이거는 그냥 100번 양보해서 온라인상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나왔다기를 바랍니다.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나왔지 실제로 행해지는 일은 없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뉴스파이터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요 퇴근을 해도 퇴근이 아니랍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밤 9시 반쯤 성남시 수정구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퇴근 중이던 현직 경찰관 송재원 경위의 차 앞에 수상한 차량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야, 네. 네, 이 경찰관의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이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저 멀리 녹색 신호가 이제 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차해 있는 차량이 보일 겁니다, 앞에. 네. 네, 경찰관이 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서 해당 차량으로 다가가게 되는데요. 이때 아하. 뭘 발견을 한 건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더니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입니다. 야, 지금 저 도로에서 파란불인데 가지 않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진 뭔가 촬영도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어떤 통화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네, 저 경찰관인데요. 여기 지금 제가 차 앞에 막고 있으니까 수신지구대 순서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일단 본인이 경찰이면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112 신고센터에 지금 신고를 했어요. 어떤 예.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그 이상한 그러니까 촉이 생기는 거죠. 경찰관 아하. 입장이라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는 거예요. 허허. 그래서 증거 사진을 찍고 음주운전을 의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 상황에 음주운전이 의심되잖아요. 아하. 왜냐하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가지 않고 자고 있다? 이건 뭐 음주운전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 차가 도망을 못 가게 본인의 차로 퇴근하다가 그 차 앞을 막고 그리고 나서 경찰이 지금 신고를 해서 저 음주운전 의심한 사람을 신고하는 그런 장면이 잡힌 겁니다, 지금.
근데 저 상황 도로 한복판에 물론 고속도로 아니라고 해도 도로 한복판에 정차돼 있는 저 차량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일단은 그 차 서 있는 차 앞을 또 막아놨으니까 2대가 지금 정차해 있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오는 차량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역시 뭐 경찰관이라서 그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휴대폰 이제 불빛을 이용해 가지고 옆에 서서 교통 정리를 한 거예요. 다른 차량들을 이제 유도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신고한 것처럼 수정지구대 부르는 거 보니까 뭐 딱 경찰이죠. 뭐 아하. 관할까지 알고 부르잖아요. 그러네요. 아하. 그래서 순찰차가 도착하니까 상황 설명 딱 하고 네.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김복준 의원님, 그러면 이 해당 운전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운전자, 이 경찰분의 촉, 의심대로 정말 음주를 한 상태였을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하. 예상대로 측정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다고 해요. 세상에. 그러면 이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뭘까요? 차 서 있는 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운전자가 있다면 도로 네. 한복판에서 음주운전해서 자는 거고요. 아니면 아픈 겁니다.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자, 퇴근 후에도, 즉 자신의 업무가 끝났지만 이 매의 눈으로 뭔가 이 상황을 딱 감지했던, 그리고 빠른 초동 대응을 했던 이 경찰관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경찰관들은 뭐 일할 때나 일하지 않을 때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거는 시민들께서도 항상 그거를, 경찰관들은 항상 어느 자리나 제복을 입던 사복을 입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저런 경찰분들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곳곳에서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는 경찰관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뉴스파이터가 다시 한번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죠.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의 송재원 경위님, 정말로 퇴근 후에도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던 그 모습 정말 귀감이 됐습니다.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달이냐 침입이냐, 이거 무슨 연극 제목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정말 희한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잠겨있지 않은 미용실 뒷문으로 들어가서 택배 상자를 두고 온 그 행위가 과연 배송일지 침입일지 좀 오락가락 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작년 8월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 이 택배 기사가 서울의 한 미용실에 이제 배송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신축 건물 1층에 위치한 미용실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미용실 이제 앞에 택배 상자를 배달을 하려면 이 현관문을 통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현관문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그 도어락을 열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고객인 이제 미용실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미용실 뒷문으로 통하는 뭔가 주차장 뒤에 문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당연히 이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 문이 열리나 하고 이제 열어본 거예요. 근데 뒷문이 열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4-5걸음 정도 이 미용실 안에 실제로 본인이 들어가서 아하. 물건을 놔두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상황만 들으시면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게 뭐 어쨌다는 거지?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일단 택배 기사도요, 이 뒷문을 허락 없이 열고 들어가서 물건을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려하고 있었는데, 다른 배송지로 이동을 할 때 이 미용실 주인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아하. 겁니다. 본인이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문을 열고 그 앞에다 택배를 놔달라고 했던 거예요. 결국 이 택배 기사는요, 다시 뒷문을 열고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앞문 앞에 물건을 두고 다시 왔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배송하고 나왔던 게 마음에 걸렸는데, 김복준 의원님, 어쨌든 다시 가져와서 도어락 열고 정문, 이 미용실 현관문으로 가서 놓고 나왔으니까 일단 마음에 짐은 덜었네. 이제 게임 다 된 건가요? 정리된 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았어요. 이 미용실 주인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가게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하하.
그런데 그 뒷문 쪽으로 발자국이 찍혀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자신의 업장을 뒷문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됐고 결국은 뭐 CCTV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 경찰이 이 뒷문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택배 기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예. 건조물 침입 혐의라니요. 뒷문이 열려 있어서 몇 걸음 너댓 걸음 들어가서 물건 놓고 나왔던 건데 그게 다 고스란히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그렇다 문이 열려 있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아하.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회 통념상 뭐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택배 기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물건을 안전하게 주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택배 기사가 네. 미용실 주인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미용실 주인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사건이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미용실 주인이 합의금을 300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아하.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택배 네. 기사 입장에서 합의금 300만 원을 갑자기 마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이게 일해서 먹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니까 검찰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냐면 택배 기사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를 하게 됐고요. 네.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데 그럼 애초 다시 사건의 발단으로 돌아가서 지금 택배기사의 저 행위는 배달한 겁니까? 침입한 겁니까? 김복준 의원이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약식명령 판결이 났어요. 아하. 택배 기사에게 벌금 20만 원을 내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 보면 이게 경범죄 처벌법상에 뭐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되는 식으로 경하다고 본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경하다고 본 거로 보인 거지 이 사람이 무죄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 검찰에서는 그 벌금 20만 원 너무 적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가 50만 원 구형했는데 왜 20만 원 주십니까 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아하. 이제 약식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정식 재판 청구하면 재판이 된단 말이죠. 아이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게 좀 달라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조물 침입죄라는 거 침입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주거의 어떤 평온을 저해하는 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이 택배 기사가 그 집에 침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냐? 배달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정식 재판에서 이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사안이 약식 기소에서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정식 재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양진미 변호사님? 일단은 선고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난 2일에 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이 미용실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침입 행위가 명백하고 본인들이 애초에 요구했던 이게 50만 원, 벌금 50만 원이 적정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택배 기사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일단 죄송하다라면서 이 사건 전에 이 배달을 하면서 물건이 분실돼서 본인이 여러 번 물어준 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최대한 안전하게 배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박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까지 만든 것 같다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판결 선고는 오는 9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 택배 배달원 분의 이 심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돼요. 물론 저 미용실 주인분이 뭐 행동이 너무 야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택배 이 배달원 분의 마음이 요즘 그 비대면 상황에서 택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택배 배달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이 배달하신 주문자에게 전송을 해줍니다. 이렇게 문 앞에 뒀습니다라고 왕왕 문자로 전송하는 경우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택배를 분실해서 여러 번
물어준 경험이 있어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만약 그걸 밖에 놓고 갔을 때 분실이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누가 있어서 그걸 직접 전달하면 문제가 없지만 보통 사람이 없을 때는 현관문 앞에 놓고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건물 같은데 어느 곳에 놓고 갈 텐데 그리고 나서 잃어버렸을 때는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분실 책임 당신이 지세요라고 하게 되면 택배기사 입장에서 택배 하나 배달해서 얼마 받지도 못하잖아요. 그거 하루 일당 아니면 뭐 일주일 동안 일한 돈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안전하게 물건을 전달하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입의 개념 자체를 물론 문을 열고 들어간 건 분명히 맞죠. 근데 네. 그게 과연 그 집의 어떤 평안을 깨려고 했는지 정말 의도적으로 그 집에 침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는 건지 하는 부분들을 검찰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상고를 한 거가 과연 이게 합리적인 판단인지는 제가 볼 때도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 택배기사 행동을 좀 본다고 하면 네. 어느 정도 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을까요? 오는 9일 날 선고 결과가 나온답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결혼한 지 10년 조금 넘었고요. 아이 셋을 키우는 40대 남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입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요. 장인어른은 일찍 여의고 어머니, 처제와 셋이 살고 있었는데 결혼 직전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남성의 어머니가 걱정을 했죠. 너무 가난한 거 아니냐라고 그랬는데 이 남성은 이미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가끔 볼 수 있는 뭔가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그런 거잖아요. 훈훈한데 뭐가 문제 있을까요? 네, 결혼식 후에 이 월급을 남편이 아내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알뜰하게 잘 관리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런데 막상 생활하다 보니까 아내가 낭비벽이 심하고 아이고. 무계획적이고 너무 쉽게 즉흥적으로 돈을 쓴다는 것에 남편이 실망을 하게 된 거죠. 김복신 의원님, 네. 조금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아유 맡겼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뭐 경제권을 아내에게 맡겼고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아내한테 전 경제권을 맡긴 남편은 아내를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믿었겠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했던 건데 네. 한 3년 전쯤 돼가지고 이제 내가 꾸준히 아내한테 돈 갖다 줬으니까 월급 받아서 아내가 꼼꼼하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검소하게 살았으니까 잘해서 모아놨겠지. 목돈 좀 냈겠지.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여보 얼마나 좀 모아놨어. 이제 우리 그 돈 가지고 조금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 모아놓은 걸 그 얘기를 계속 안 하면서 미루는 거예요. 그래요? 차일피일. 네. 그러더니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까 네.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청천벽력입니다. 뭐라고요? 사실은 그 돈 전부 다 나 친정 도와주는 데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 당연히 충격받았겠죠. 아니 그러면 최준봉 교수님 예.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그러면 이 사실을 숨겨왔던 거예요 남편한테? 그렇죠. 사실 말을 안 한 거죠. 근데 사실 남편이 낌새가 이상하다는 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처가댁에 가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가댁에 갔는데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그 처갓집에 최신형 냉장고가 들어오고 에어컨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고급 안마 의자가 들어오고 안마 의자도 수백만 원 하잖아요. 네. 그런 물건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났더니 처제의 SNS에 처제가 명품 가방을 몇 개를 사서 구입한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또 캡처해서 이상하다. 왜냐하면 세 번째는 유럽 여행을 처제하고 장모님이 다녀온 장면이 또 사진에 올라왔는데 이제 남편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장모님은 일단 일을 안 하시고 또 처제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 말다 하다 보니까 이 두 분, 즉 처가댁의 장모님과 처제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명품 가방을 사고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최신형 이 전자제품들을 구매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김복신 의원님 예. 뭔가 이상했던 낌새가 현실이 됐다는 걸 알고 나서 남편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친정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꼭 필요한 뭐 세간살이 등등을 도와줬다면 남편 같이 기뻐해야겠죠.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보니까
일정한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명품 가방에 뭐 유럽 여행 뭐 다녀오고 뭐 안마기 갖다 놓고 이랬다 안마의자, 그러면 네네. 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적정한 정도를 넘어선 거죠. 아하. 더더군다나 본인을 속여가면서 아내가 사치품을 대줬다는 생각이 들으면 배신감 느끼는 건 지극히 당연하겠죠. 아하. 네? 그렇다면 이 사연을, 이 고민을 올리신 남편분의 이 최종 고민은 뭘까요? 혹시 이혼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진용 기자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는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면 아하.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 없이 크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남편의 결정은 경제권을 가져온 거죠. 앞으로 내가 관리하겠다 한 건데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내가 직접 벌어서 친정을 돕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아이들 학교에 갔을 시간에 잠깐만 일을 하고 아이들 챙기는 건 전혀 문제 없게 할 테니까 걱정 마라 했던 거였는데 네. 남편이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빨래도 안 된 옷을 입고 출근하는 정도는 참았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야 아이들만 잘 챙기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이까지만 들으면 뭔가 좀 그나마 위기 속에서 일이 조금은 잘 해결돼가는 국면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그러다 지난달 드디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어허. 이 남성이 열흘 동안 지방 출장을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일이 좀 일찍 끝나서 먼저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배가 아프다면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니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가공식품을 먹고 배탈이 났던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김복준 의원님. 예. 어쩌다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아내가요. 남편이 출장을 가면 남편이 이제 저녁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당일날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이용해서 야근 수당을 받으려고 야근을 자청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아유. 그러다 보면은 집에 아이들이 셋이나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야근 끝나고 집에 가면 본인도 피곤하죠. 또 아이들 식사 챙겨주기 어렵잖아요. 아이들한테 니네들이 라면 끓여 먹고 자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라면이라도 제대로 챙겨주던지. 라면도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는 고프고 먹을 걸 찾다가 유통기간이 1년 넘은 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 상황을 알게 된 남편 정말 대폭발했겠습니다. 최재문 교수님. 그럼요. 폭발할 수밖에 없죠. 어느 남편이라도 이 상황이라면 폭발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남편이 이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저건 남편이 했던 말이니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같은 것도 엄마냐 이렇게 이제 화를 아이고, 내고요. 세상에. 그동안 일하면서 번 돈 전부 친정에 가져다 주고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고 친정 식구만 챙기는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아이고. 얘기를 했고요. 아내가 했던 말이 이제 저는 이 아내의 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유통기한도 제대로 확인 안 한 얘들 잘못이지 그게 왜 내 잘못이냐. 이건 엄마로 살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아이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는 걸 제대로 확인하고 먹고 안 먹고는 부모의 책임인 거지 아이들 책임이라고 미루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결국은 안 되겠다 이혼하자.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배를 선언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조금 넘었으면 아이들이 기껏해야 10살도 안 됐을 텐데 채 유통기한을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통기한의 개념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의 이 말에 이혼하겠다,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 이 말에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윤진 아나운서. 그냥은 절대 이혼 못 해줘가 어허. 이 여성분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혼하려면 지금 사는 이 아파트 나한테 내놓고 당신은 몸만 나가.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청춘 바쳐서 애기 낳아주고 애 키워주고 당신 뒷바라지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값은 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가요. 정말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내용 같이 정말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남편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일단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를 어떻게 다 아내에게 내놓고 내가 이혼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사람이 접점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혼 소송에 가면 그러면 결국에는 아내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이제 재산 분할을 할 때에는 재산에 얼마나 이제 유지를 형성을 하는데 기여를 했느냐 이 부분을 중점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정주부라고 해서 그 기여도를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아파트를 사고 이 재산을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친정 쪽으로 재산을 많이 이렇게 돌리고 네.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기여도는 굉장히 아하. 낮게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는 다 내 거다라는 주장은 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역으로 사실 이 결혼 생활이 파탄난 데 있어서 아내의 책임이 크다라고 인정이 되면 또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모쪼록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소송에 간다면 이 아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김복준 의원님, 예. 뭐 이 사연을 접하고 이제 누리꾼들도 많은 반응 보이겠지만 이 남편분이 그래도 인터넷에 올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한 것은 아직까진 그래도 뭔가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제 생각은요, 아내 되시는 분 빨리 진심으로 반성하시고요. 이거 본인이 그런 식으로 어머니나 동생한테 사치품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의존성을 띠게 해가지고 그 기대는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네. 잘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애들이 셋이나 있잖아요. 네. 가정이 편해야지 또 잘 되는 거니까 빨리 저 남편한테 진심 어린 사과하고 그 사과가 전제된다면 남편분도 아이의 엄마잖아요. 3명, 내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하고 장모님도 부모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등등 생각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분이 역지사지의 태도로 남편의 입장이 돼보세요. 그 피땀 흘려 번 돈 하루아침에 열어봤더니 금고가 텅텅 비었다면 얼마나 분노와 배신감도 들겠습니까? 자, 그 생각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트로트 여신들의 한판 대결. 그런데 이 두 분들의 대결은요. 효자곡을 배출하신 분들의 대결이랍니다. 어떤 분들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아리 끄게 울며 불며 매달리는 눈물 고개 오늘날의 현재 미아리 고개 갈치면 가라지네 그린 고개 미아리 눈물 고개 네가 떠난 이별 고개 네가 없어도 남자는 많아 태면한 속가라지 행여나에게 돌아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줘 잘해 바라볼 때 잘해 너만 바라볼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한번 떠난 사랑은 다시 오지 않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안진용 기자님, 금잔디 씨와 서지호 씨의 무대 보고만 있어도 흥이 납니다. 그야말로 자존심을 건 대결인데요. 서지호 씨는요, 섹시 트롯 여전사라 불리면서 29년 차입니다. 여기에 어허. 맞불을 놓은 금잔디 씨는요, 21년 차 트로트 대선녀라 불리는데 이 승부가 더 흥미진이라는 건 방금 부른 신사랑고개랑 돌리도가 각자의 히트곡입니다. 자기들이 가장 잘 부르는 노래로 진검승부를 펼친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요, 구성진 금잔디 씨를 카리스마 넘치는 서지호 씨가 이겼습니다. 아하, 금잔디 씨가 아깝게 대결에선 졌지만 사실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들 배출하고 있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히트곡을 열거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것 아하. 같아서 제가 좀 속도를 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분이 가창력도 가창력이지만 무대 매너가 워낙 화려해서 세대 불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요즘에는요. 후배 트로트 대세 가수들이 이분의 이 히트곡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했대요. 그러면서 차트 역주행하고 재조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금잔디 씨의 이제 많고 많은 노래 중에 앞서 이제 들으신 신사랑곡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실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도 사랑을 받는 이 노래 어떤 분들이 불렀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내 얼굴에 울며불며 매달리는 눈물고개 오늘날의 현재 네 얼굴에 갈 테면 걸어지는 뜨는 고개 미아리 눈물 고개 네가 떠난 이별 고개 네가 없어도 남자는 많아 갈 테면 어서 말하지 애녀 나에게 돌아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줘 아, 우리 또 김복중 의원님의 열렬히 또 찐팬이신 방서희 양이 또 저 노래도 불러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예, 저 노래 몇 번 부르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제 그 금잔디 씨 신사랑 곡에 처음에 저는 저 노래 듣고요. 네. 앞에 쭉 나올 때는 아 슬프게 가는 거구나, 진짜 미아리 고개로 가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네가 없어도 뭐 괜찮다고 그러면서 또 흥겹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노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금잔디 씨는 많은 또 노래, 이 노래 말고도요. 정말로 신사랑 곡에 말고도 더 많이 불린 노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노래 잠깐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히 데리고 간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어머니 그동안 저 키워주시느라 정말 감사했고요 꼭 효도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살이 힘들어 지치는 날이면 듣고 싶은 엄마의 노래 만나고 좋은 건 아니야니 딸내미 아들내미 키우시며 까맣게 타버린 눈물의 그 세월들을 어떻게 말로 달까요 고왔던 봄처녀를 무심히 데리고 간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이 노래가 원래도 유명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김다연 양이 경연 무대 결승에서 오열하면서 더 유명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멘트도 잠깐 우리가 들었는데 김다현 양이 저때 울었던 오열한 이유가 뭐냐면 엄마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엄마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키워주신 거에 감사하는 표현이 눈물로 표현이 났는데 이게 사실 2016년도에 금잔디 씨가 발매했던 곡이거든요. 이 곡을 김다현 양뿐만 아니라 임영웅 씨도 불렀습니다. 김수찬 씨도 불렀고요. 네. 근데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 보고 눈물 흘렸던 한 가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찬원입니다. 이찬원 씨는 엄마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아마 임영웅 씨 노래를 듣고도 그런 감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심금을 울린 노래이기에 더더욱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